66세 박영숙의 오늘이 계속됩니다. 제 남편이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자가 까치발을 들어 남편에게 키스합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집으로. 손이 떨립니다. 모니터를 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면. 여자가 혼자 나옵니다. 손에 든 작은 쇼핑백. 그 안에 제 금반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도둑을 잡으려다가 남편을 잡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박영숙이고 65살입니다. 남편 김성철은 67살이고 우리는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결혼 40년째 평범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아침 7시쯤 서울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출산 예정일이야. 와줄 수 있어? 큰딸 민지가 둘째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당장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서울 가야겠어요. 민지 출산 도와주러요. 남편이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다녀와. 며칠이나 있을 건데? 일주일 정도요. 산후조리 도와줘야죠. 알았어.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어요. 그래, 걱정 마. 짐을 싸면서 안방 서랍을 열어 통장을 챙기는데 옆에 작은 보석함이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받은 금반지 2돈인데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주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영수가 고생 많았어. 이거라도 받아. 그 기억이 떠올라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는데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서랍을 닫으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칸 통장 옆이었는데 30년 격리 생활하다 보니 물건 위치는 항상 정확히 기억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후 2시에 서울행 버스를 타고 딸의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엄마, 민지가 불러온 배를 안고 반갑게 맞이했고 5살 손자 민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렇게 바쁜 나흘이 시작됐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딸이 순산했고 손녀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뭘, 이게 엄마 역할이지. 나흘 후 오후에 사위가 휴가를 내서 병원에 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제가 있으니까 집에 가보세요. 장인어른도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는 내일 내려갈게. 딸에게 미역과 산후조리 음식을 넉넉히 만들어주고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그럼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자주 올게. 수요일 아침 10시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남편은 산책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는데 역시 남자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풀고 설거지를 하고 쌓인 빨래를 돌리고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안방 정리를 시작하면서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장을 열었는데 통장을 확인하려고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을 열어보니 통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 금반지 보석함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고 다시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칸에 넣었나 싶어 모든 서랍을 열어봤지만 역시 없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칸, 통장 옆에 말이죠. 항상 빈틈없는 성격 때문인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옷장도 뒤집고 화장대 서랍도 다 열어봤지만 없었습니다. 오후 4시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딸은 괜찮고? 네, 순산했어요. 딸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가방을 내려놓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혹시 내 금반지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금반지? 나는 모르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안방 서랍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당신이 어디 두고 잊은 거 아니야?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나이 들면이라니요? 아니,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넣었어요. 그래도 찾아보면 나오겠지. 집 안에 있는데 어디 가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다시 찾아봤는데 침대 밑, 옷장 구석, 신발장까지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었지만 현관문 자물쇠는 멀쩡하고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TV, 노트북, 다른 귀금속들도 그대로인데 왜 금반지만 없어진 걸까요? 저녁 식사 중에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집에 누가 왔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정말이요? 왜 자꾸 물어? 금반지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금반지 하나라니 150만 원어치인데다가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칸 통장 옆에 서울 가기 전에 확인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에 결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자고요. 혹시 정말 도둑이 들었다면 현관 CCTV에 찍혔을 테니까요.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집 현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물건이 없어져서요. 경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시려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요. 제가 집을 비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실 안쪽 작은 방에는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경비가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몇 동 몇 호세요? 3동 802호요. 화면이 돌아가면서 월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과 남편이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감기로 넘어가니 월요일 저녁 6시에 남편이 나가고 8시에 남편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에 남편이 나가는 모습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현관 앞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여자가 까치발을 들고 키스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말이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계속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말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에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혼자 나왔는데 밝은 표정으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딱 금반지 보관함 정도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네. 이 영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경비가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상을 받고 경비실을 나와 벤치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았으며 그저 머리가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베테랑 격리의 본능이 작동했는데 얼마나 오래됐을까, 얼마나 썼을까, 증거는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아직 산책 중이었고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통장을 보니 2년 전 잔액이 2억이었는데 현재 잔액은 1억이었습니다. 1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 명의 통장도 꺼냈는데 퇴직 3년 전에 남편이 만든 별도 계좌였습니다. 노후 준비용이야. 따로 관리하려고. 그때 남편을 믿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내역을 보니 매달 150만 원씩 계좌이체가 되어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은 윤지혜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결제 500만 원, 강남 고급 레스토랑 결제 200만 원, 학원 이체 50만 원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떨리지 않았고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도 꺼내보니 친구들이랑 골프 간다던 토요일마다 강남 일대 결제 내역이 있었고 그게 10년치였습니다. 모두 프린트해서 파일로 정리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다녀왔어. 서류들을 재빨리 서랍에 넣고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오셨어요? 목소리를 떨지 않고 차가운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더 철저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니라 베테랑 격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희야, 내일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 우리 동네 카페로 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는데 배신감도 슬픔도 아직 오지 않았고 그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재산 확인, 법적 절차, 베테랑 격리가 정산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 경희를 만났습니다. 최경희는 제 30년 직장 동료이자 지금은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경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남편과 젊은 여자가 키스하는 모습을 본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이게 계속 봐. 여자가 다음날 아침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저 가방 안에 내 금반지가 들어있을 거야.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경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어. 가방에서 프린트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계산한 금액들. 경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최소 2억 4천. 응, 내가 계산한 것도 그래. 경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언니, 지금 어떤 기분이야? 괜찮아?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고요했거든요. 화는 안 나. 그냥 차가워. 머리가 계속 돌아가. 그게 쇼크 상태일 수도 있어. 나중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만 알려줘. 경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혼하려고? 당연하지. 그럼 들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혼 전에 재산을 먼저 확보해야 해. 경희가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 목록을 만들어.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모든 거. 응. 둘째,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수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모든 증거를 지금 당장 확보해. 어떻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은 열람할 수 있어. 통장은 배우자니까 은행 가면 거래 내역 뽑을 수 있고 남편 몰래 해야 해. 알았어.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CCTV는 이미 있고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다 확보해. 경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전쟁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남편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걱정 마.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경희야.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평소처럼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뭘 해야 할까? 먼저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치우고 남편이 다시 TV를 보러 가자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서류 정리 좀 할게요. 그래. 남편은 관심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다행히 우리 집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부동산은? 남편이 혹시 다른 부동산을 매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다시 꺼내 살펴봤는데 3년 전 퇴직금이 들어온 직후 1억 5천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받는 계좌는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으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낼까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통장 내역에서 자동이체 항목들을 찾아봤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주소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내역을 살펴보니 매달 50만 원씩 강남구청 관리비라고 적힌 자동이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는 30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이면 더 큰 평수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532번지 1. 이 주소를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전용 면적 50평, 소유자 윤지혜,
매입가 1억 2천만 원. 매입 시기 3년 전 12월. 남편 퇴직금 받은 직후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화면을 캡처하고 프린트했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다른 통장들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예금 통장 3개, 적금 통장 2개, 보험 증서 5개. 하나하나 메모하고 사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라고 했던 토요일들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쯤 강남역 주변 주차장 결제, 정오쯤 강남 고급 레스토랑 결제, 오후 3시쯤 백화점 명품관 결제, 저녁 8시쯤 강남 호텔 레스토랑 결제. 골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 날짜별, 장소별, 금액별로 정리했습니다. 격리의 습관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하니 놀라웠습니다. 10년간 카드로만 사용한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계좌이체 2억 4천, 오피스텔 1억 2천, 카드 사용 8천, 공동예금에서 사라진 1억, 총 5억 2천만 원. 4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안 해? 아, 지금 할게요. 재빨리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고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집안일하고 친구 만났어요. 그래. 여보는요? TV 보고 산책하고 그냥 그랬지.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내일 뭐 해요? 친구들이랑 골프 가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날씨 좋다던데 잘 됐네요. 응.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40년을 속인 사람이 맞나?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니까 아침은 안 먹을게. 알았어요. 골프 간다면서 왜 아침을 안 먹을까요? 아, 그 여자랑 아침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는데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며칠 전 문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몇 시에 와요? 준호가 오빠 보고 싶대요. 준호? 우리 손자 이름은 민준인데 준호는 누구일까요? 더 찾아보려는데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옆에 누웠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누구일까? 혹시 남편의 아이?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7시 남편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나가고 10분쯤 지나서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경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에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아, 알겠습니다. 택시가 남편의 차를 따라갔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방향이었습니다. 30분쯤 가니 청담동 오피스텔 단지 앞에 남편의 차가 섰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기다리니 남편이 젊은 여자,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는 모습,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세 사람은 백화점으로 들어갔고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동복 매장에서 남편이 아이 옷을 골라주는 모습, 장난감 매장에서 남편이 아이에게 로봇을 사주는 모습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정오쯤 세 사람은 백화점 안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 하고 부르는 모습이 입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아빠. 10살짜리 아이가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총 53장.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핸드폰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경희에게도 전송했습니다. 경희야, 증거 사진 보내. 남편한테 아이가 있어. 10살. 잠시 후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진짜.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있어. 언니, 정말 대단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감정보다 일 처리가 먼저야. 알았어. 그 사진들 잘 보관해. 결정적인 증거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혼외자식 증거자료. 사진 53장을 프린트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휴대폰을 다시 켜봤습니다.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앱을 설치해서 돌렸더니 10년 전 문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임신했어요. 오빠, 아들이에요. 오빠, 준호가 돌 지났어요. 언제 보러 와요? 모두 캡처하고 프린트했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골프 잘 쳤어요? 응. 날씨 좋았어.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스코어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파 정도. 파라니 골프장에도 가지 않았으면서요.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함께 있을 때의 밝은 표정은 어디 가고 무표정한 얼굴로 밥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대답도 성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까? 경희에게 다시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서재에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오늘 찍은 사진들, 복구한 문자 메시지들,
두꺼운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 시간이었습니다. 경희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해. 지금까지 발견한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공동명의 시가 6억, 공동예금 1억, 남편 개인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청담동 오피스텔은 윤지의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 돈으로 산 거니까 추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3억을 받았는데 오피스텔에 1억 2천, 생활비 지원으로 약 2억, 그럼 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보험 증서들을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종신보험 3개, 연금보험 2개,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1억짜리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 윤지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금보험 5천만 원짜리도 수익자가 윤지혜였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어치 보험의 수익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돈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찍고 메모했습니다. 더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형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혹시 형 명의로 뭔가 해놓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메모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523번지, 형님 명의 2억.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25평, 소유자는 남편의 형 김성수, 매입 시기는 1년 전 3월이었습니다. 남편이 형 명의로 아파트를 사준 겁니다. 왜 형 명의로 샀을까 생각해 보니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을 숨긴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증거를 프린트하고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주식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증권 계좌에 들어가 보니 5천만 원어치 주식이 있었는데 1년 전에 매수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니 남편이 숨긴 재산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오피스텔 1억 2천, 보험 수익자 변경 1억 5천, 혁명의 부산 아파트 2억, 주식 5천, 총 5억 2천만 원이 제 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이 거의 다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 6억, 남은 예금 1억 5천, 합치면 7억 5천. 남편이 빼돌린 돈 5억 2천을 합치면 총 재산은 1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반씩 나눠야 하니까 제 몫은 6억 3천5백. 하지만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더 받을 수 있다고 경희가 말했었습니다. 70%면 8억 9천, 위자료까지 받으면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오후 2시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변호사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벌써? 빠르네.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이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고마워. 근데 언니 정말 괜찮아? 요즘 잠은 자? 자. 잘 자.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습니다.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걱정돼. 나 원래 이래. 일 처리할 때는 감정 빼고 하잖아. 그래도 조심해.
나중에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경희가 보내준 변호사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희 세무사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은데요. 그럼 내일 오전 11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저녁 곧 준비할게요. 평소처럼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변호사와 상담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조용해요? 평소랑 똑같은데요. 아니, 뭔가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요? 별일 없어서 그런가 봐요. 금반지는 찾았어? 금반지 이야기를 꺼내다니 뻔뻔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참 집안에 있을 텐데. 네, 당신 애인이 가져갔으니 집안에는 없죠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찾아봐야죠.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TV 보는 모습이 편안하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두 거짓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완전히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왜요? 요즘 내가 좀 바쁘긴 한데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외식? 토요일마다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이번 주말에는 저와 외식하자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올까? 혹시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걸까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준비한 후에 남편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1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고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김지은 변호사였고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최경희 세무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혼 상담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간단히 상황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증거 자료입니다.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캡처,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혼외 자식과의 사진 53장, 복구한 문자 메시지, 보험 수익자 변경 증서, 혁명의 부동산 증거. 김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모으셨어요? 네. 30년 격리 출신이라서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10년 넘게 이혼 사건을 다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건 처음 봅니다. 그럼 이걸로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합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재산이 약 12억 7천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남편한테 있고 혼외자식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 70%는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혼외자식이 있는 경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증거면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8억 9천, 위자료 1억 합치면 9억 9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김지은 변호사가 혁명의 부산 아파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법원에서 이걸 보면 인상이 아주 안 좋아지죠. 재산 분할 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남편한테는 언제 통보가 가나요? 소장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남편한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그때 남편이 알게 되죠. 그 전에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김지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말하면 남편이 재산을 더 빼돌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법원 통보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는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특히 재산 관련 이야기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녹음입니다. 휴대폰으로 하면 되나요? 네, 그냥 녹음 앱 켜놓으면 됩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남편에게 소장이 날아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아직 나가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김지은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호적 등본 준비 목록. 하나씩 체크하며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외식하자. 약속했잖아. 아, 네. 어디 갈 건데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식집 가자. 제가 좋아하는 일식집이라니 그 집이 언제 문을 닫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하자. 데이트라는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데이트라니요. 네, 그래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올까?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죄책감에 그러는 걸까? 어쨌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 토요일에 준호 생일인데 케이크 사올 거죠? 토요일에 저와 외식하기로 해놓고 아이 생일 케이크를 사간다고요? 저는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고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 어떻게 될까?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그 아이의 생일로 갈까? 궁금했지만 곧 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갈 겁니다.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끝난 결혼이었고 저만 몰랐을 뿐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일주일. 그 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남편이 평소처럼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서재로 들어가 김지은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2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오늘 구청에 가서 다 발급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구청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2통이랑 주민등록 등본 2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발급해 주세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법원 제출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이혼 소송에 쓰일 서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김지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다 준비하셨네요. 빠르시네요. 네,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 바로 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딸이 걱정할 테고 나중에 말하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김지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장을 읽어봤습니다. 원고 박영숙, 피고 김성철.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에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혼외관계, 혼외자식의 존재, 재산은닉 시도,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네. 제가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후에 피고한테 소장 부본이 배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쯤이겠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대에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격리로 일하면서도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승진도 포기했고 제 꿈도 접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남편 내조하느라 제 인생은 어디 갔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경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야 터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쉰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저녁은 내가 시켜 먹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는 저녁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간다니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정도 부산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부산이요? 친구가 사업 상담 좀 해달래서. 부산이요? 형이 사는 곳이 부산인데 혹시 혁명의 아파트 문제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는데요? 내일 아침 일찍. 그럼 토요일 외식은요? 아, 그거. 미안한데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 부산 일이 급해서. 역시나였습니다. 토요일은 준호 생일이고 남편은 그 아이 생일에 가려는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가요. 미안해. 다음 주에는 꼭 가자. 다음 주에는 이혼 소송 소장이 당신한테 배달될 텐데 무슨 외식을 하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이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는 남편의 모습이 거실 거울에 비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 7시 남편이 출발했습니다. 다녀올게. 토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히고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위치 공유를 해놨었는데 이제 그게 유용하게 쓰이네요. 남편의 위치가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산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남편의 위치가 부산 해운대에서 멈췄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형이 사는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역시 형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오후 2시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남편이 부산 갔어. 형 만나러. 재산 은닉 문제 때문에 간 것 같네. 응. 위치 추적해보니 형 집 근처야. 언니, 그거 캡처해놨어? 응. 다 해놨어. 잘했어. 그것도 증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외식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어. 토요일이 그 아이 생일이거든. 어떻게 알았어?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 봤어. 그 여자가 케이크 사오라고 했더라고. 언니, 진짜 대단해. 이렇게 치밀한 사람 처음 봐. 증거를 모으기 위야.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가 새로운 증거들을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부산 위치 추적 캡처, 토요일 약속 취소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산에 있었고 제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첫 주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혼자 보내는 주말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식사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청담동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러 간 거겠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오후 5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아빠랑 외식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아빠가 부산에 가셔서 다음 주로 미뤘어. 아, 그래요? 아빠 요즘 바쁘신가 봐요. 그런가 봐. 딸과 잠시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남편이 알게 된 후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남편 눈치 안 보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소리도 크게 틀고 과자도 먹으면서 편하게 봤습니다. 이런 게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9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갈게. 오늘은 형 집에서 자려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혼자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안해. 다음 주에 꼭 외식하자. 네. 전화를 끊고 위치 추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형 집이 아니라 그 여자 집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거짓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화면을 캡처하고 녹음 파일도 저장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남편에게 소장이 배달될 겁니다. 그때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놀랄까, 화를 낼까, 아니면 빌까? 어쨌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됩니다. 며칠만 더 평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일요일 아침 9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잘 다녀오셨어요? 응. 피곤하네. 가방을 내려놓는 남편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이의 생일 파티가 즐거웠나 봅니다. 아침 먹었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흘만 더 참으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이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이 인사 전해달래. 그래요? 응. 언제 한번 같이 부산 가자고. 혁명의 아파트 문제는 잘 처리했나 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증거로 확보해 놨으니까요.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요. 응. 아침을 다 먹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체크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사진 53장,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위치 추적 캡처, 재산 목록, 혁명의 부동산 증거. 완벽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30년 격리의 마지막 정산이 시작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도 평소처럼 나갔다가 들어오고 TV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수요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소장이 배달될 겁니다. 남편이 그걸 받아보는 순간이 어떨까 상상했지만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7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8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요.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소장이 올 겁니다. 보통 등기우편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배달된다고 김지은 변호사가 말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남편이 아침을 다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네. 남편이 나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참, 오늘 등기우편 올 수도 있어. 받아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등기우편이요? 응. 보험 서류인가 뭔가 온다고 했거든. 보험 서류가 아니라 이혼 소송 소장이 올 텐데요. 알겠어요.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9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현관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9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등기우편입니다.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802호 맞으시죠?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서명을 하고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봉투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박영숙 앞으로, 하나는 김성철 앞으로. 제 것을 먼저 뜯어봤습니다. 이혼소송 소장 부본 송달.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것도 똑같을 겁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이 안에 10년간의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CCTV 영상, 사진들, 금융거래 내역, 혼외자식 증거, 재산은닉 증거,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후 6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등기우편 왔어요. 아, 그래. 어디 있어? 여기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봉투를 집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원?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혼소송? 당신이 나한테? 네. 왜?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요. 10년 동안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고 재산 빼돌리고 그게 갑자기예요? 서류 끝까지 읽어보세요. 남편이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증거 목록을 보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영상, 사진 53장,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당신이 이걸 다 조사했어? 네. 언제부터? 금반지 없어진 날부터요. 남편이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가
이건 오해야. 오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CCTV에 찍힌 것도 오해고, 10년간 2억 4천만 원 송금한 것도 오해고, 청담동 오피스텔 사준 것도 오해고, 10살짜리 아들도 오해예요? 그건 보험 수익자를 그 여자로 바꾼 것도 오해고, 형 명의로 부산 아파트 산 것도 오해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2주 전부터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한 거야? 연기가 아니라 증거 모은 거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10년 동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영수가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끝낼게. 이미 늦었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간의 모든 증거가 정리된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 자료예요.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윤지혜가 키스하는 CCTV 화면. 세 사람이 손잡고 걷는 사진. 아이를 안아 올리는 남편의 사진. 이 사진들은 토요일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찍은 거예요. 미행했어? 네. 토요일마다 골프 간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금융거래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10년, 총 1억 8천. 오피스텔 구매 1억 2천. 백화점 명품 구매 6천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사 2천만 원. 합계 5억 2천만 원. 당신이 다 계산했어? 이런 건 껌이라고요. 보험 증서도 보여줬습니다. 수익자를 윤지혜로 바꾼 보험 1억 5천만 원어치. 당신이 죽으면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오고 그 여자가 받는 거였죠? 그건 형 명의로 산 부산 아파트 2억. 재산 은닉하려고 한 거죠?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나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10년이 잠깐이에요? 영수가 그리고 준호는 뭐예요? 당신 아들이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잘못이야.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당신이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지워지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지금 남편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과 40년을 살았어요. 20대에 만나서 60대까지. 제 인생 전부를 당신과 함께 했어요. 영수가 30년 격리로 일하면서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승진 포기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당신 내조하느라 제 꿈도 다 접었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은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골프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미 법원에 소장 제출했어요. 취하 안 할 거예요. 영수가 제발. 당신은 저한테 가족이었는데 저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ATM이었어요? 가정부였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가구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정말 끝낼게. 그 여자랑도 끝내고 당신하고만 살게. 이미 늦었어요. 영수가 저는 이제 당신 없이 살 거예요.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파일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조정 기일이 잡힐 거예요. 법원에서 통지 올 거예요. 영수가
저는 안방에서 잘 테니까 당신은 작은 방에서 주무세요.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수가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난다고, 이혼한다고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 이혼 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어색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밤 11시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지혜야, 나 큰일 났어. 윤지혜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다 알아. 이혼 소송 걸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취하 못해. 이미 법원에 제출했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고 조정 기일이 잡힐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이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서 남편 아침 준비를 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에게 동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7시 일어나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영수가 네. 차갑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 아침만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커피. 식탁에 앉아 먹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좀 알아서 드세요. 영수가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법원에서 만나요. 영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할 이야기 없는데요. 토스트를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정말 이혼해야겠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게. 40년 동안 못한 걸 이제 와서 한다고요? 영수가 당신이 그 여자 만난 게 몇 년인지 알아요? 10년이에요. 10년. 그게 실수예요? 그게 잠깐 정신 나간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가 10살이면 10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1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산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영수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늦었어요. 법원에 소장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취하할 수 있잖아. 안 해요. 영수가 나요.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행동했는데
남편을 마주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은 변호사였습니다. 박영숙 씨, 소장 배달 잘 됐죠? 네. 어제 왔어요. 남편분 반응은 어땠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 달라고.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그런데 박영숙 씨, 지금 남편과 같은 집에 계시죠? 네.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남편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아내를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남편이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조정 기일은 2주 후 11월 27일 오전 10시로 잡혔어요. 법원에서 곧 통지서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2주 후면 27일. 2주를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어디 나가서 지낼까 생각했지만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오후 2시 거실에서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나 큰일 났어. 형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이혼 소송 걸었어. 다 들켰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부산 아파트? 그것도 알아. 다 증거로 제출했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떡하냐고요?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팔 수 없어요. 그게 내 명의인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요? 아, 진짜 어떡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산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었는데 택배 기사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저 윤지혜예요. 김성철 씨 계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남편은 안에 있는데 들어오실 거예요? 네. 윤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너 왜 왔어?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혼 소송이라니? 윤지혜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빠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지혜야,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요?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 여자도 남편한테 속은 거였습니다. 오빠, 준호는 어떡하고요?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우는데.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혜 씨,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남편이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나 봐요? 네, 그렇게 약속했어요. 10년 전부터요? 네. 그럼 당신도 속은 거네요. 윤지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한테도 거짓말하고 당신한테도 거짓말하고 그게 무슨 10년 동안 당신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한 번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제가 먼저 이혼 소송 걸기 전까지는요. 윤지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지혜야,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10년 동안? 윤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그럼 왜 10년 동안 이혼 안 했어요? 왜 저한테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그게 준호는요? 준호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고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우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나중에요? 또 나중에요? 윤지혜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혜야, 이제 오피스텔도 뺏긴다고 들었어요. 차도 압류당한다고요. 저랑 준호는 어떻게 살라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혼한다고 해서 믿었어요. 알아요. 준호도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안 되죠. 아주머니, 당신도 피해자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이 사람한테 받아야 할 보상이지 제가 줄 게 아니에요. 윤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저 정말 어떡해요? 그건 저도 모르죠. 당신과 이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윤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지혜도 피해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용서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편이 두 사람을 다 속인 겁니다.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혜가 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아빠도 잘 계시죠? 딸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 주말에 엄마가 올라갈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걱정되는데. 괜찮아. 주말에 보자. 알았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10년 동안 바람 피웠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다고.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딸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밤 9시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나야. 뭐해요?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영수가 제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뭐해요? 영수가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요? 이혼은 취하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딸은 생각 안 해? 민지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죠. 10년 전에 영수가 저는 주말에 딸한테 가서 다 말할 거예요. 아빠가 뭘 했는지. 남편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 딸한테는 비밀로 해줘. 왜요? 부끄러워요? 영수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죠.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문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제발. 나요.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40년 부부잖아. 40년 부부라면서 10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그게 40년 부부가 할 짓이에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당신이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2주를 이렇게 지내야 한다니 지옥 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조정 기일까지 참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이 집을 팔고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갈 겁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주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자유입니다.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식사만 준비하고 남편은 알아서 먹거나 굶거나 했습니다. 밤에는 각자 방에서 지냈고 마주치는 것도 최소화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작은 방 문 앞에서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딸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 딸의 집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무슨 일인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이혼이요? 왜요? 아빠가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 바람이요? 아빠가? 응.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이도 있어. 10살 된 아들.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응. 엄마가 2주 전에 알게 됐어.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금반지가 없어진 것, CCTV를 확인한 것, 증거를 모은 것, 이혼 소송을 건 것. 민지는 말없이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이나? 엄마도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결정한 거면 저도 따를게요.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집 팔고 제주도로 갈까 생각 중이야. 제주도요? 응. 바다 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자주 놀러 갈게요. 민지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딸을 안아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제일 잘한 일이 이 아이를 낳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조정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김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남편 측이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지만 박영숙 씨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분할 70%, 위자료 1억. 이것보다 적게 제안하면 거부하세요. 네.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 조정실 앞에서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고 남편 옆에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고 측 변호사 이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박영숙 씨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네요. 감사합니다. 피고 김성철 씨,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10년간의 혼외 관계와 혼외 자식의 존재도 인정하시나요? 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50대 50의 위자료 3천만 원이라고요?
김지은 변호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피고에게 있고 혼외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50대 50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원고가 요구하는 70%는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이 정도 유책 사유면 7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변호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그럼 재산분할 60%, 위자료 5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김지은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은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재산분할 70%, 위자료 1억입니다.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10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사용한 금액만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재산 은닉 시도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여기 형 명의로 부산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형님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피고가 형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영숙이가 모르게 형님 명의로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측, 이런 상황에서는 원고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도 70%와 위자료 1억을 수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제발 조금만 양보해줘. 나도 살아야 하잖아.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5억을 쓸 때는 저를 생각했나요? 영수가 당신이 그 여자한테 아이를 만들 때는 저를 생각했나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하고 본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본 재판 가면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언제쯤 재판이 열릴까요? 한 달 정도 후에 첫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때까지 증거를 더 보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 재판만 남았습니다. 12월 27일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딸 민지와 친구 경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온 겁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가단 12만 3,456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지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10년간의 혼외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이에 따라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70%,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 측은요?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피고에게도 생활권이 있고 피고도 40년간 가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10년간 5억 2천만 원을 혼외관계에 사용했고 재산 은닉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입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김지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랜 격리 생활의 집념이 담긴 그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파일을 받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CCTV 캡처 사진. 남편이 윤지혜와 키스하는 장면. 두 번째,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매달 15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 세 번째, 신용카드 명세서. 10년간 강남 일대에서 사용한 총 8천만 원. 네 번째,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윤지의 명의이지만 자금 출처는 남편. 다섯 번째, 혼외 자식과 찍은 사진 53장. 백화점, 레스토랑, 놀이공원. 여섯 번째, 복구한 문자 메시지. 오빠 임신했어요. 준호가 아빠 보고 싶대요. 일곱 번째, 보험 수익자 변경 증서. 1억 5천만 원어치 보험의 수익자가 윤지혜. 여덟 번째, 형명의 부산 아파트 증거. 영숙이가 모르게 형님 명의로 해주세요라는 문자. 아홉 번째, 위치 추적 캡처. 토요일마다 청담동 오피스텔로 이동한 기록. 열 번째, 통화 녹음.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외식하자라고 하고는 취소한 녹음.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 항목별, 금액별. 30년 격리의 치밀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파일을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정리한 겁니까? 김지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 박영숙 씨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직접요? 네, 원고는 30년간 격리로 일한 전문가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영숙 씨, 이 자료를 정말 혼자서 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20년 넘게 재판을 해왔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는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합니다. 재산 은닉 시도도 인정하십니까? 그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는 10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했고 혼외 자식이 있으며 총 5억 2천만 원을 혼외 관계에 사용했고 재산 은닉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피고에게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완성도를 볼 때 원고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지와 경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 완전히 이겼어. 김지은 변호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 이미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장님 표정 보셨죠? 네. 다음 재판에서 재산 분할 70%, 위자료 1억 나올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2023년 1월 27일, 최종 판결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3가단 12만 3,456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원고 박영숙과 피고 김성철은 이혼한다. 드디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 70%. 제가 원했던 비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정확히 제가 청구한 금액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민지가 울며 안아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민지야. 경희도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습니다.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 다 너 덕분이야. 김지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영숙 씨, 승소 축하드립니다. 10년 넘게 변호사 일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승소는 처음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박영숙 씨가 모은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30년 격리 경력이 빛을 발한 거죠. 법원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65세,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30년 격리가 마지막 정산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삶뿐입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본격적인 재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김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박영숙 씨, 이제 실제로 재산을 분할하고 받아내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시가 6억. 공동 명의였기 때문에 팔아서 나눠야 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요. 팔 거예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다행히 재건축 예정 단지라서 매수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매가 6억 2천만 원. 반씩 나누면 제 몫은 3억 1천. 두 번째는 예금이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1억, 남편 개인 예금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 중 70%인 1억 500만 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형 명의로 사놓은 부산 아파트. 김지은 변호사가 법원 명령으로 회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매매가 2억, 제 몫은 1억 4천만 원. 네 번째는 윤지의 명의 청담동 오피스텔. 실질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역시 회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시가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고 제 몫은 1억 500만 원. 다섯 번째는 보험. 수익자가 윤지혜로 변경된 보험들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식. 5천만 원어치, 제 몫은 3,500만 원. 마지막으로 위자료 1억. 모두 합치면 약 9억 5천만 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3월 15일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 통장에 9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40년 결혼 생활의 대가였으니까요. 같은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야.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갈 곳이 없어. 집이 팔리고 나서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영수가 나 정말 힘들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영수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영수가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초라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윤지의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인데? 오피스텔 회수당하고 원룸으로 이사 갔대.
그리고 김성철이랑도 완전히 끝났대. 그래. 1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남은 건 아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 윤지혜도 피해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동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성철은 친구들한테도 다 외면당했대. 형한테도 미움받고 완전히 혼자래. 자업자득이죠. 언니, 그나저나 언제 제주도 가? 다음 주에 내려갈 거야. 집은 구했어? 응. 서귀포 쪽에 작은 집 계약했어. 바다 보이는 곳. 와, 부러워. 나도 놀러 갈게. 그래, 언제든지 와. 3월 22일 딸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일식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주도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자유로워. 아빠는요? 아빠 소식은 듣지 마. 이제 상관없어.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 걱정은 되네요.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애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딸과 포옹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25일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전 10시 출발.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도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커피 주세요. 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아, 귀촌하시는구나.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서귀포 중문동. 제가 계약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뒤쪽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남편 눈치 볼 필요 없는 오롯이 제 집.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첫 주는 집 정리로 바빴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생활용품을 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익숙해졌습니다. 근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친절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외롭겠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친절하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책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쪽은 카페, 한쪽은 서점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물결처럼 살아야지.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제주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피었고 벚꽃이 날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해안 산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 아침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오전에는 바다가 보이는 책방에 가서 책을 읽고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6월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와 갓 돌진한 막내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머니 집 좋지? 민지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엄마 표정도 진짜 밝아졌어요. 그래. 네. 서울에 있을 때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하, 그런가? 사흘 동안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에 가서 놀고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헤어지는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저도 안심이 돼요. 민지야, 엄마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40년 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 엄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그럴게. 너도 행복해야 해. 공항에서 딸 가족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9월 경희가 놀러 왔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다. 나도 은퇴하면 여기 올까? 그래 와. 같이 살자. 근데 언니, 김성철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완전히 망했대. 친구들도 다 등 돌렸고 형한테도 연락 안 받고 지금 편의점 알바한대. 67세의 편의점 알바라니. 그래. 언니는 아무렇지 않아? 응. 이제 아무 감정 없어. 그냥 남이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좀 안쓰러울 것 같은데. 40년을 함께 살았으면 안쓰러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10년 동안 나한테 한 것 생각하면 동정심 안 생겨. 그렇겠다. 경희와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술도 한잔 했습니다. 언니, 진짜 행복해 보여. 응, 진짜 행복해.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 그래, 빨리 와. 여기서 같이 살자.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창밖으로 새해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6세. 1년 전 이맘때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말도 안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에서 평화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새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30년 격리 습관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가계부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 눈치 보며 쓰는 게 아니라 제 지출만 적으면 됩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박영숙의 새 출발 마이너스 2024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을 속았지만 남은 인생은 속지 않겠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다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6세 박영숙의 새로운 하루가
도둑을 잡으려다가 남편을 잡았지만 결국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40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고 제가 가꾼 것들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낼지, 모든 게 제 선택입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박영숙, 66세, 30년 격리 출신. 제 인생의 마지막 장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복으로 채울 겁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카페 바다가 보이는 책방에 앉아 있는 박영숙. 단골이 된 지 1년 반. 이제 주인 아주머니와는 친구가 됐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67세. 내년이면 70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70대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80대는 모두 제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인생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그린 그림.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이래서 사는구나. 이런 작은 행복들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저녁 준비, 해변 산책.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제 선택으로 만든 일상.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걸음을 떼었습니다. 66세 박영숙의 오늘이 계속됩니다. 박영숙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구독하시면 매번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